안녕하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관계나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육하원칙의 육하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에 발표된 2022년 FOMC 3월 회의 결과입니다. 회의 결과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인 시그널로 개인적으로는 호재보다 악재로 보고 있음에도 나스닥, 코스닥은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등이 하락 추세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인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반등 시그널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 내용 중 전망 및 예상은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오니 참고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 3월 회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위원 9명 중 8명이 찬성했지만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3월에 50bp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적정한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참석자 16명한테 투표로 물었는데요. 그 결과 중간값이 1.75에서 2%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만 총 175bp, 남은 6번 회의에서 150bp, 즉 1.5%를 추가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0.25%, 즉 25bp 인상 기준으로 했을 때 6회 연속 인상하거나 한 번이라도 동결한다면 5월이나 6월에는 50bp를 한 번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공격적인 수치로 이전 기존 수치보다 매우 강력한 금리 인상을 표방한 것입니다. 2022년 경제 상황에 관해서도 3개월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 매우 다른 예상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경제 성장률만 해도 2021년 12월 전망치인 4%에서 무려 1.2%를 내린 2.8%로 대폭 하향된 전망치를 내놓았고요. 물가 상승률도 2021년 말보다 무려 1.7%가 상향된 4.4%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연말로 보고 있었지만 5월부터 바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회의 결과에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서 나온 경제 전망 요약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12월 전망보다 1.2%나 하향된 2.8%로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PCE 상승률이 2.6에서 4.3%로 대폭 상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7.9%로 거의 70년대 이후에 처음 보이는 폭등세이고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는 수치인 PCE도 22년 1월에 6.1%, 근원 PCE, 즉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수치인 근원 PCE도 5.2%로 급등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연준이 물가 상승이 공급망 이슈, 즉 오미크론으로 공장이 정지되고 다음에 운송이 지연되면서 나타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예측한 반면에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면서 앞에서 봤던 물가 상승률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수 있는 통화 완화 정책에서 비롯된 걸 수 있다라는 걸 그 스스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시기와 강도를 매우 대폭 강하게 수정한 것이죠. 다음 표는 참석자 16명이 2022년 말부터 장기적으로 적정 금리가 얼마인가에 대한 투표 결과를 원래는 점도표라고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는데 이걸 조금 수치화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장 위에 중위값, 중간값이죠. 중간값을 적어놨는데 기존에는 2022년 말에 한 0.9% 정도로 금리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본 반면에 이번에는 1.9%로 무려 1% 인상 상승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인 2023년 말 기준으로 해도 기존에는 1.6%였는데 2.8%로 무려 1.2%가 증가된 수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5bp 인상 기준으로 남은 FOMC 회의에서 6번 모두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내년 기준으로만 봐도 적정금리가 2.75에서 3%까지 달하고 있기 때문에 25bp 인상 기준으로 3.5에서 4회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 매우 강력한 급격한 금리 인상 기력을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을 표방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어떻게든 물가는 무조건 잡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장 친화적인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
내용 중 중요 사항만 일단 개인적으로 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기자 간담회 이후에 나우지수랑 다우스닥이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 전망에 대해서 현재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가계 기업 재무 상황이 모두 양호하고 노동시장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통화 긴축은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도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단기 물가 상승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복잡화된 부분이 좀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하락될 걸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 역시 이번 물가 상승이 올해 2022년도에 잡힐 거라기보다는 23년, 24년 물가를 2%대로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 회의 결과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시장에 그렇게 호재라고 보여지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로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모두 급등했습니다. 또한 금리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치 금리도 이제 반등을 했다가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17일 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도 모두 반등에 성공하고, 이렇듯 시장 상황은 파월 의장이나 3월 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의 내용과 달리 시장이 반등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주식시장의 선방향 돼서 이미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3월 14일 기준입니다. 회의가 15일부터 열렸으니까 그 바로 직전 기준으로 이미 2월에 7.5회 정도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3월에 50bp 인상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는 대신에 5월 또는 6월에 한 번은 50bp가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현재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반영됐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됐다. 이런 취지를 확인하고 증시가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2년채 채권이 급등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직 남은 과제이고, 미국채 5년과 10년 스프레드가 역전되는지 이게 경기 침체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결국엔 축소될 거다. 오르는 건 맞지만 언제까지 계속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1분기 또는 2분기 고점을 찍고 물가가 잡힐 거다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오미크론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이지만 추가적인 변종 바이러스의 발현 여부도 매우 중요한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남은 과제들을 한번 정도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등 사유를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좋고, 성장률이 만약에 하락하면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특히 금리 상승이 성장을 이겨낼 정도, 성장이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2.8%지만 2%대가 깨진다라면 과연 그때에도 50bp 인상 또는 매 회의 때마다 25bp 인상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가 침체가 되고 물가가 같이 오르는, 흔히 말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연준이 물가와 성장률 둘 중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놓을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스탠스 자체로는 성장률보다는 물가에 치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못 올릴 것 같다라는 시장의 예상, 이게 깨졌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는 금리 인상과 주가의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조금 정리한 표인데요. 가장 최근인 2015년 12월 16일부터 마감된 2018년 12월 19일 기준으로만 봐도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거의 20%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이 꼭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화 긴축과
주가에 관련된 이제 상관관계를 좀 보여줬는데요. 아까 살펴봤듯이 코스피 지수만 해도 금리 인상 시기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조금 하방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만 통화 긴축, 통화 정책과 주가가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2019년 말에는 통화 긴축 사항을 연준이 스탑을 했죠. 따라서 올해 5월부터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는 조금 더 관찰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땐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 때 주식이 오르는 건 기업의 실적이, 특히나 미국 주식의 실적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제 성장률 아까 봤듯이 무려 1.2%, 1.4%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주식에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화 긴축 시기에 그 어느 정도 중요한 포인트들만 찍은 건데요. 15년 12월 16일에 처음으로 양적 완화 종료 후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6월 14일 날 2년 뒤죠. 한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뒤인 2017년 6월 14일부터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대체제표 축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6개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목표치보다는 조금 못된 상황에서 양적 긴축을 모두 이제 정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별 변곡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번에도 원래 원한 프로세스대로 할 수 있느냐를 좀 살펴보려면 그 각 결정 시기에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표에서 살펴봤듯이 각 중요한 변곡점에 있었을 때와 그 당시의 주요 지표죠. 주요 지표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이에 따라서 연준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그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가 2022년 3월 16일 기준으로 보는 예상치인데요. 실질 GDP 성장률이 12월 기준으로 떨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2.8%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전히 연준은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실제 GDP 성장률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보시면 물가 상승률은 다른 어느 해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다만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아무래도 오일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인상함에도 물가 상승률은 2%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목표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과연 올해와 같이 물가, 특히나 유가 등이 상승하는 시기에 2%대 또는 4%대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거의 시차가 없이 5월부터 바로 시작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질 GDP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경기 침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내세운 스탠스지만 이 실질 GDP 성장률이 급락하거나 코스피, 코스닥, 다우, 나스닥 지수 등이 세계 지수와 미국 지수가 급락을 한다면 한 번 정도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와 반면에 아무래도 실질 GDP 성장률이 2%대만 유지한다라면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제 개인적으로 설정한 건데요. 저는 이번 금리 인상 3월 회의 결과는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됐기 때문에 악재 소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 1개월 내 기준으로 한 반등 랠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5월까지 지속될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서 3월 말까지 가능하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일단 홀드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저가 매수, 이게 하락
반등 시그널로 보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급적이면 5월 4일 아무래도 양적 긴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인버스 비중을 확대하거나 다른 해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러한 디폴트 상황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시 경기 침체, 특히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연준의 태도도 한번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 경기가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50bp 또는 총 6번 인상까지 가능할까? 그것까지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경기 하락, 경기 침체, 특히 여러 미국 시그널 중에서는 올해 말에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는 레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까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50bp 인상도 상당히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특히 총 6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봐야 되는 게, 실질 GDP 2.8%가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3개월 만에 1.2%가 하락했고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4월 미국 기업 실적 발표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작년 말 12월 말에 조금 어닝 쇼크가 있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주가가 폭락한 회사들이 좀 나오기 있기 때문에 4월 기업 실적도 그렇게 기대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년, 10년 미국 재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 채권 금리도 조금 이제는 살펴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다만 뭐 양적 긴축으로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양적 긴축이 10년물 금리를 팔 거기 때문에, 10년물 채권을 팔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할 거고, 이렇다면 아무래도 스프레드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채 금리 부분은 조금 참고적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면서 이제 우려하는 건, 미국 금리 인상은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 특히나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 매수도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로 물가지표나 경기지표, 특히 원유, 다음에 CPI, 3월 회의록, 미국채 금리, 다음에 1분기 실적, VIX 공포지수죠. 이러한 지수는 지속적으로 확인 후에 조금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을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는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3월 말까지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